안녕하십니까, 김영익입니다. 최근에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이 디플레이션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적극적으로 나온 데가 일본 중앙은행이었죠. 대규모 양적 완화를 단행했고요. 그 이후로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자 지난주에는 아소다로 재무상이 엔화 가치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 속도 조절 발언을 했습니다. 한편 ECB 드라기 총재는 유럽존의 물가가 너무 낮다, 물가를 올려야 되겠다, 돈을 더 풀겠다는 거죠.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온 데는 중국 인민은행이었었죠. 뭐 기습적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지난주 토요일 날 중국 중앙은행이 1년 만기 예금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고요. 대출금리도 0.4%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각각 2.75%, 5.6%로 내린 것이죠. 중국이 이렇게 금리를 인하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우선 물가가 매우 안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중국 소비자 물가가 1.6% 상승했습니다. 경제가 7% 정도 성장하는데 1.6% 물가는 매우 낮은 것이죠. 여기다가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경기 하락이 오지 않을까 이걸 우려한 것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유로존이나 일본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이거 통화가 약세되니까 중국도 위안화 가치를 어느 정도 상승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중국이 꾸준히 금리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출금리 변동폭은 자유화했고요. 예금금리 변동폭도 기존 1.1배에서 1.2배로 확대한 것입니다. 중국의 장기적인 목표는 금융 강국 위안화 국제화하면서 점차적으로 금리를 자유화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물가가 매우 안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이 올해 소비자 물가를 3%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에 1.6%까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M2 증가율 총통화라고 그러죠. 이 증가율도 13%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0월에는 11.6%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통화를 신축적으로 더 운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것들이 외환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엔달러 환율이 한때 119엔 근처까지 올라갔었죠. 그런데 일본 정책 당국자가 엔 약세가 지나치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117엔대로 떨어졌습니다만은 엔달러 환율은 지난해 연말 대비 12% 상승했습니다. 즉 엔화 가치가 12% 하락했죠. 유로 가치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에 비해서 지난해 말에서 10% 정도 하락했고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 원화 가치는 달러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다른 통화에 비해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을 상당히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율 변동폭도 더 커질 것 같은데요. 특히 12월 4일 날 유로 중앙은행 ECB가 통화정책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양적 완화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유로화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겠죠. 그리고 14일에는 일본 총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일본 환율 변동폭이 상당히 커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16일, 17일에 미국 FOMC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다. 이런 정책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는 지금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고 돈을 더 푸는데요. 미국 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됐기 때문에 아마 미국은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달러는 강세로 가고 엔화, 유로화는 약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이죠. 지난주 금리 인하에 따라 가지고 각국의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씩 다르게 변동했습니다만은 특히 그 중국이 금리를 인하한다 하니까 중국 경제가 회복되고 원자재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타나면서 특히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브라질이나 러시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죠. 특히 브라질 주가는 지난 금요일 하루 동안 5% 이상 주간으로는 8%나 상승하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우리 주가는 1% 상승한 데 그쳤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 경제 지표가 발표되죠. 우선 미국에서는 3분기 경제 성장 2차 추정치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가격 지수, 소비자 지수, 내구재 주민, 신규 주택 매매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다음에 올 말에 우리나라도 다양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우선 26일에 한국은행에서 11월 소비자 동향 조사, 그다음에 그 다음 날 10월 경상수지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날 기업경기 실사지수를 발표하고요. 또 28일에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10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인데요. 미국 경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2008년 2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었는데요. 그 이후로 GDP가 감소했다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4년 3분기 현재 2008년 2분기보다 GDP가 약 7% 증가했죠. 물론 6년 사이에 7% 그렇게 빠른 회복은 아닙니다만 꾸준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GDP 중에서도 약 68%를 차지하는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있죠. GDP가 7% 정도 증가했습니다만 미국의 민간 소비는 약 8%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가 계속 증가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주택 가격에도 상당히 소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 주택 가격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겠습니다. 그림에는 미국의 실질 주택 가격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 주택 가격이라는 것은 주택 가격을 소비자 물가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물가에 비해서 주택 가격,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가 이걸 나타낸 지표인데요. 근데 2006년 하반기까지 미국 주택 가격이 그야말로 폭등을 했었죠. 이것 때문에 미국 소비가 많이 되고 결국은 주택 가격 버블이 붕괴되면서 미국 경제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2년 이후로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가운데 미국이 금리를 0%까지 인하하고 세 차례 양적 완화를 통해 엄청난 돈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심리 회복에 상당히 기여했는데요. 최근 보면은 주택가격이 꺾이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보다도 주택가격이 소비 한 4배 정도 더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다시 하락한다면 미국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미국 경제 성장률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주택가격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를 관심 있게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인데요. 이번 주에 10월 경상수지가 발표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경상수지 정말 큰 폭으로 흑자를 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799억 달러 GDP 대비 6.1% 흑자를 냈었고요. 올해는 800억 달러를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왜 이렇게 흑자를 내는가 그 이유를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경제를 증권시장에 공부하면서 모든 경제 비밀은 인구에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특히 인구 구조를 크게 중장년층 여기서 29세 30세에서 59세를 제가 중장년층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유년층 청소년까지 포함한 겁니다만 0세에서 29세입니다. 중장년층이 증가했을 때 구조적으로 저축률이 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장년층 이분들이 직장에 들어와서 돈 벌어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장년층 인구가 늘어날 때는 저축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유년층이 감소하면 사실 투자율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많아야지 집도 더 넓은 집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많으면 교육 투자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교육 투자는 투자로 잡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년층은 줄어들고 장년층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총 저축률은 높아지고 투자율은 낮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중요한 이유인데요. 국민소득 결정식을 보면은 재정이 균형을 이룬다면은 저축과 투자율 차이는 수출과 수입 차이하고 같게 됩니다. 그래서 저축이 투자보다 많다면은 결국 수출이 수입보다 많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보면은 저축률, 투자율 두 개 다
뭐 다소 추세적으로는 하락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투자율이 더 많이 떨어지면서 저축이 투자율보다 약 6%포인트가량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이죠. 지난해 GDP 대비 6.1%, 올해도 그 수준인데요. 당분간 인구 구조 때문에 우리나라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아지면서 경상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것 때문에 금리도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저축이라는 것은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금 공급이죠. 투자라는 것은 자금 수요입니다. 저축이 투자보다 많다는 것은 우리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자금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97년 IMF 경제위기 기업들이 투자를 상대적으로 줄이고 앞서 말씀드린 인구 구조 때문에 저축이 계속 투자를 넘어서 가지고 자금 잉여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내년에 금리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하고 있는데요. 구조적으로 우리 저축이 투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금리 하향 안정세는 지속될 거라고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다는 것은 앞서 경상수지가 흑자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수지가 흑자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로 달러가 계속 들어오는 것이죠. 달러가 들어오면은 뭐 단기적으로 지금 엔화 약세 때문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오르고 있습니다만 경상수지가 GDP 대비 6% 이상이나 환율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경상수지가 GDP 6% 이상인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난 4월 달에 미 재무부에서 환율 보고서를 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799억 달러, GDP 대비 6.1%. 이거는 너무 높지 않느냐. 이거는 다시 말해서 한국의 원화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뒤로 환율이 한때 1,010원대까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엔화 약세 때문에 오르고 있습니다만 경상수지가 이렇게 흑자를 이루는 한 환율은 중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우리가 물건을 싸게 수입할 수 있죠. 그래서 물가가 떨어집니다. 금리에는 물가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도 반영되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물가가 안정되니까 또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저축이 투자보다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금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서 금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경상수지 흑자 나니까 환율이 떨어지고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도 안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금리는 계속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내다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통계청에서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하는데요.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을 얼마나 했고 출하, 물건을 얼마나 팔고 재고가 얼마나 쌓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 가계는 소비를 얼마나 했는가 이거를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건데요. 이 역시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10월 산업 생산이 조금 늘었을 거라고 생각됐습니다만은 앞으로 경기를 내다볼 때 산업 동향 활동 발표할 때 경기 종합지수를 발표합니다. 그 중에서도 금융시장에서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경기에 선행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그림에 빨간 선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구성 요소를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고 최근 일시적으로 건축 허가가 높아져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장단기 금리차, 여기서 국고채 3년 수익률하고 CD 91물 차이인데요. 장단기 금리차가 선행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2, 3개월 선행하거든요. 최근과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도 다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내년 이후로 다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죠. 최근에 미국 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주가는 어떻습니까? 2011년 하반기부터
일정 범위 내에서 계속 지루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죠. 내년도 증권회사들이 지금 많은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제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경기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제가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를 전망해 보니까 역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주가도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계속 올해처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계속 변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일부에서는 한율 전쟁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세계 중앙은행이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기 위해서 가감히 통화 정책을 하고 있다. 이게 일본에서 시작되고 유로로 가고 이제 중국마저 거기에 가세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들이 앞으로 환율 변동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그 미국 3분기 경제 성장률 2차 수정치가 발표가 됩니다만은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미국도 금리를 인상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전 세계가 계속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산업활동 동향 이런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만은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지금 구조적으로 흑자를 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 때문이다. 특히 그 중장년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후를 대비하여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늘면서 계속 경상수지가 흑자를 이루고 이거는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산업활동 동향을 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만은 물론 10월 경기가 9월보다는 조금 좋아질 수 있습니다만은 선행지수를 볼 때 앞으로 경기가 지속적으로 회복될 것인가 거기는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보실 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관심 있게 쳐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